지훈아, 이게 뭐야? 은행 대출 서류에 내 도장이 3억이라니? 엄마,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곧 갚을 거예요? 70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10억.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뭘 벌어? 그건 사람 목숨 같은 돈이야. 엄마,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다시 벌면 아들의 눈에 가득한 거짓말.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 오성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했던 꿈이었어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의 작은 주택에서 저는 새로운 아침을 맞았어요. 43년간 간호사로 일하다가 막 은퇴한 때였죠. 그날도 습관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병원 유니폼을 입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창밖을 보니 마당에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 봄이 왔구나 싶었죠. 부엌으로 나가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남편 영정을 바라봤어요. 15년 전에 폐암으로 먼저 떠난 그이. 여보, 나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영정에 대고 혼잣말을 했죠. 병원에서는 늘 바빴는데 집에 있으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더라고요. 동네 친구들이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할 일이 없는 게 더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지훈이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좋은 기회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를 한 뭉치 꺼내더라고요. 필리핀 세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사장, 야자수들. 정말 그림 같았어요. 엄마, 필리핀에 리조트를 차려요. 땅값이 정말 싸고 한국인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온대요. 지훈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대기업에서 15년 일하다가 작년에 명예퇴직한 후로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사실 아들이 퇴직하고 나서 풀이 죽은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가슴 아팠거든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말이에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SNS로 홍보 도와드릴게요. 제가 팔로워가 꽤 많거든요. 그 애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새로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훈아, 외국에서 사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말도 안 통하고. 하지만 지훈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은행에만 넣어두면 뭐해요? 이번에 투자해서 엄마도 편하게 살고 저도 재기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외아들.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도 솔직히 궁금했어요. 69년 살면서 한 번도 모험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안전한 길만 걸었고 정해진 대로만 살았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섰어요. 여보, 지훈이가 필리핀에서 리조트를 하고 싶대요. 내가 모은 돈을 다 투자해야 한대요. 10억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죠. 촛불을 켜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이야라고 했겠죠? 나도 이제 한번 웃으면서 살아봐도 되겠죠? 평생 아픈 사람들 돌보고 아들 뒷바라지하고 돈만 모으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도 되겠죠?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들, 그분들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간호사님, 저도 건강해지면 따뜻한 곳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면 어떨까 싶었어요. 제가 간호사로서 못다한 일을 리조트에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대신 약속해. 정직하게 운영하고 사람들이 진짜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지훈이 얼굴에 그렇게 환한 미소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요?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은행에 가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정기예금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모험. 창구 직원이 정말 전액 다 해지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죠. 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하지만 여러분,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비록 쓰디쓴 경험이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페이지니까요. 여러분, 필리핀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죠. 한국은 아직 쌀쌀한 봄이었는데 세부는 이미 한여름이었어요. 지훈이가 엄마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저도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공항에서 리조트 부지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이국적이었어요.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고 맨발의 아이들이 길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며느리는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어머니, 여기 정말 인스타그래머블해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는 뜻이더라고요. 리조트 부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끝없이 이어진 하얀 모래사장. 여보, 당신도 보고 있나요?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터전이에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죠. 그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보면서 진짜 행복했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평생 일만 하느라 놓쳤던 게 이거였구나. 현지 부동산 중개인이 안내한 건물은 낡았지만 가능성이 보였어요. 여기를 개조하면 정말 멋진 리조트가 될 거예요. 지훈이의 말에 저도 동의했죠. 방 20개 정도의 아담한 규모였는데 오히려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좋을 것 같았어요.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며느리가 SNS에 드디어 꿈의 리조트 계약 완료. 곧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라고 올리니까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대요.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에 나가서 인부들 아침을 챙겼죠. 마하모 살라맛. 필리핀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마하모는 오여사님이라는 뜻이래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엔 정이 들더라고요. 점심때는 제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였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직원들이 마시라프 하면서 맛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지훈이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은행 대출 서류를 본 거예요. 금액이 3억 원이었고 담보가 리조트 부지로 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지훈아, 이게 뭐야? 우리 돈으로 충분하다고 했잖아. 지훈이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엄마,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인테리어를 좀 고급스럽게 하려니까 돈이 더 필요했어요. 곧 갚을 거예요. 리조트 오픈하면 금방 회수될 거예요. 며느리도 거들었죠. 어머니, 요즘은 초기 투자를 아끼면 안 돼요.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불안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믿기로 했어요. 병원에서도 늘 그랬듯이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객실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를 만들고 수영장도 설치했죠. 레스토랑은 한국 음식과 필리핀 음식을 모두 제공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공사 과정을 SNS에 올렸어요. 오늘은 수영장 타일 작업 중. 티파니 블루 색상으로 골랐어요. 객실 침구는 이집트산 면으로 주문 완료. 팔로워들의 반응이 뜨거웠대요. 예약 문의도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저도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 될 수도 있겠구나.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직원 교육에 특히 신경을 썼어요. 간호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청결과 서비스를 강조했죠.
손님을 대할 때는 환자를 대하듯이 정성껏 해야 해요. 필리핀 직원들은 성실했어요. 특히 주방장 로사는 제가 가르쳐준 김치찌개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마하모,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개업 일주일 전 저희는 시범 운영을 했어요. 현지 한인회 분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체험하게 했죠.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오 여사님, 여기 정말 한국 같아요. 음식도 맛있고 방도 깨끗하고. 한인 회장님은 앞으로 손님들 많이 보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드디어 개업날. 화려한 오픈 파티가 열렸어요. 며느리가 초대한 인플루언서들이 왔고 현지 관광청 관계자들도 참석했죠. 샴페인을 터뜨리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69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첫 달 예약이 70%나 차 있었어요. 모두가 축하해줬고 미래는 밝아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화려한 시작 뒤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업 한 달 만에 첫 번째 태풍이 왔어요. 세부는 태풍의 길목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하룻밤 사이에 수영장 파라솔이 다 날아가고 레스토랑 지붕 일부가 뜯겨나갔어요. 손님들은 환불을 요구했고 복구 비용은 예상을 훨씬 넘었어요. 지훈이가 또 은행에 갔다 왔어요. 엄마, 조금만 더 대출 받으면 돼요. 이번만 넘기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지훈이 눈에 불안이 가득하다는 걸. 며느리는 여전히 파티 드레스를 사입으며 투자는 원래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라고 했지만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아침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마하모, 당신은 너무 열심히 일해요라고 직원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죠. 평생 이렇게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길일까? 내가 너무 큰 모험을 한 걸까? 리조트를 운영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 주방장 로사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마하모, 미안해요. 저 다음 달에 그만둬야 해요. 2달째 월급을 못 받았대요. 가슴이 철렁했죠. 저는 지훈이가 당연히 직원 월급은 제때 주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급하게 장부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태풍 복구 비용으로 운영자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게다가 손님도 예상보다 적었어요. 첫 달은 인플루언서들 덕분에 붐볐지만 그 후로는 하루에 2~3팀 정도만 왔죠. 우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긴 거예요. 엄마, 비수기는 원래 이래요. 성수기만 기다리면 돼요. 지훈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직원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우연히 며느리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야, 나 이제 지겨워. 이런 총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인스타에 올릴 사진도 이제 떨어졌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자기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아니, 물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매일 저녁 어머니, 저 세부 시내에 미팅 있어요 라고 하고 나갔어요. 새벽에 들어올 때는 술 냄새가 났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대로 가면 2달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저는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요? 아들을 너무 믿었나요? 창밖에는 열대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비 오는 날이 운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습하고 무거웠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단체 손님이 온다고 해서 잔뜩 준비했어요. 30명이나 되는 대형 관광팀이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불평이 시작됐어요.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약해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네요. 수영장 물이 너무 탁한데요.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에어컨도 와이파이 설비도 수영장 정수 시스템도 모두 돈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단체팀이 떠난 후 인터넷에 악평이 올라왔어요. 오성자 리조트, 가격 대비 최악시설 노후 서비스 엉망 며느리가 그동안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 컸던 거예요.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어요. 지훈이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엄마, 왜 손님들한테 그렇게 굽신거려요? 우리가 의리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늘 환자를 위해 고개 숙이며 살았는데 그게 잘못인가 싶었죠. 며느리는 아예 리조트 일에 관심을 끊었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나가면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때 또 태풍 경보가 발령됐어요. 이번엔 더 강력한 슈퍼 태풍이라고 했죠. 직원들과 함께 창문을 테이프로 붙이고 가구를 옮기고 모래주머니를 쌓았어요. 그런데 직원이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로사만 남아서 도와줬어요. 마아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 아들은. 로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피해는 처참했어요. 레스토랑 지붕이 완전히 날아갔고 객실 5개가 침수됐어요.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5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지훈이가 또 은행에 갔다 왔는데 이번엔 거절당했대요. 엄마,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지훈이 눈에서 눈물을 봤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저 서울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올게요. 일주일만 간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지훈이 얼굴이 날로 수척해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매일 밤 그 말만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지 은행에서 서류가 날아왔어요.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로사가 번역해줬어요. 압류 예고장이에요, 마아모.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리조트를 압류한대요.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10억을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서 빚까지 졌는데 이제 그것마저 빼앗긴다니.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잠깐만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하지만 모두 어렵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누가 70살 가까운 노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겠어요. 병원 동료들에게도 부탁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성자야, 우리도 은퇴하고 빠듯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2달 만에 10kg가 빠졌죠. 거울을 보니 파리한 얼굴에 움푹 들어간 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한국 뉴스를 보니 필리핀 투자 사기가 기승이라고 했어요. 많은 은퇴자들이 전 재산을 날렸대요. 나도 그중 하나구나 싶었죠. 아들을 믿고, 꿈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믿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는데 왜 이 일에서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리조트는 이제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손님도 없고 직원도 떠나고 태풍에 부서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죠. 밤마다 파도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엔 낭만적이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제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바다에 모든 걸 묻고 싶다. 내 꿈도, 내 돈도, 내 믿음도. 그날 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압류 예고장을 받은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지훈이를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아들아, 이제 진실을 말해줘. 도대체 우리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지훈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졌어요. 리조트 매입 비용이 예상보다 2배나 들었어요. 중개인이 수수료를 속인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그때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실망할까봐. 그리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훈이가 꺼낸 서류를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사실 작년에 주식 투자로 3억을 날렸어요. 명예퇴직금 전부요. 그래서 엄마 돈이 더 절실했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훈이는 빈털털이었던 거예요. 제 은퇴금으로 자기 빚을 메우고 새로운 도박을 한 거죠. 그럼 며느리는? 그 애는 알고 있었어? 지훈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이혼하자고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때 로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마모, 큰일 났어요. 리조트 사무실이 털렸대요. 컴퓨터, 에어컨, 심지어 의자까지 다 가져갔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지훈이가 현지 사채업자한테도 돈을 빌렸던 거예요. 아들아, 너 도대체 얼마나 더 빌린 거야?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은행 직원들이 왔어요. 정장 입은 필리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리조트를 둘러봤죠.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강제 집행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제발 한 달만, 아니 2주만 더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그날 밤 지훈이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뭐? 정말? 알았어, 금방 갈게. 그리고는 엄마 친구가 투자자를 소개해준대요. 희망이 생겼어요. 라고 했죠. 저는 불안했어요. 지훈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무리하지 마. 하지만 지훈이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꼭 성공할게요. 새벽 2시, 지훈이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로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마모, 당신 아들이 경찰서에 있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급하게 경찰서로 갔더니 지훈이가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불법 도박 현장에서 잡혔대요. 그 투자자는 사실 도박장 사장이었던 거예요. 보석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제게 남은 돈은 300만 원뿐이었죠. 한국에 있는 마지막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제발 이번만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성자야, 너 아들 손 떼. 그래야 너라도 살아.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피를 나눈 자식인데요. 결국 리조트에 남은 마지막 귀중품들을 팔았어요. 결혼 때 받은 금반지,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 심지어 간호사 정년 기념으로 받은 금시계까지. 전당포 주인이 동정 어린 눈으로 봤어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하지만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를 데리고 리조트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혼 서류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제 짐도 챙겨가려고요. 그 남자는 며느리가 SNS로 만난 사업가였어요. 당신이 시어머니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투에 조롱이 섞여 있었죠. 며느리는 비싼 가방과 옷들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처음부터 이 사업은 무리였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었죠. 그리고는 제 일기장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리조트 홍보용이라며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수첩이었죠. 이것도 가져갈게요. 나중에 책이라도 쓸 때 소재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훈이가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뿌리쳤죠. 오빠, 정신 차려. 우리 끝났어. 처음부터 사랑한 적도 없었어. 그 말에 지훈이가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40살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바닷가에 나갔어요.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죠. 이 바다에 몸을 던지면 모든 게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끝까지 버텨. 우리 아들 좀 부탁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새벽녘 로사가 찾아왔어요. 마모,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구했어요. 제 사촌이 여행사에 다녀요. 로사는 월급도 못 받았으면서 저를 도와줬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마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겪어야 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리조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한때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곳. 이제는 폐허가 된 꿈의 무덤. 레스토랑에는 제가 걸어놓은 여기서 웃고 갑시다라는 한글 팻말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쓴웃음이 나왔죠.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새벽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리조트를 떠나기로 한 전날 밤, 한밤중에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 여러 대가 리조트로 들어오는 소리였죠. 은행에서 보낸 압류 집행관들이었어요. 내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서류상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그들이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침대, 냉장고, 테이블, 의자. 심지어 제가 손수 단 커튼까지 뜯어갔죠. 지훈이가 막으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어요. 엄마, 이건 강도야. 강도라고. 지훈이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들이 맞았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레스토랑 주방 기구들을 가져갈 때였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던 솥, 한국에서 가져온 밥솥, 로사와 함께 요리하던 조리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로사가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마모, 이건 너무해요. 너무 잔인해요. 새벽 5시쯤 그들이 다 떠나고 텅 빈 리조트만 남았어요. 벽과 바닥만 있는 공간. 처음 왔을 때보다 더 황량했죠. 지훈이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저는 이제 지훈이를 위로할 힘도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3,700원이었어요. 3,7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3,700원이요. 로사가 구해준 비행기 표를 살 돈도 없었죠. 평생 돈을 모으고 아끼며 살았는데 70을 앞두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 지훈이가 물었을 때 저도 답이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여기 남을 수도 없는 상황. 그때 한국교민회 회장님이 찾아왔어요. 오 여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교민들이 조금씩 모아서 비행기 표값을 마련했어요. 봉투를 내미는 그분 손이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제가 울면서 인사했더니 회장님이 말했어요. 갚지 마세요. 대신 한국 가서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영만리 타국에서 만난 동포들의 정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짐을 싸는데 쌀 게 없었어요.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일기장 하나. 그게 전부였죠. 지훈이는 노트북 하나만 들었어요. 엄마, 한국 가서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지훈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리조트가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한때는 오션뷰 파라다이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글자 몇 개가 떨어져 나가 오션 파라만 남아 있었죠. 파라다이스가 파라, 그러니까 쓴맛만 남은 거예요.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공항에서 로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모, 이거 도시락이에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김밥을 싸왔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만든 거였어요. 로사야, 정말 고마워. 월급도 못 줬는데. 마모는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줬어요. 그게 월급이에요. 로사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1년 전에는 희망을 안고 왔는데 이제는 모든 걸 잃고 떠나는 거예요. 옆 좌석의 지훈이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는 게 보였어요. 40살에 모든 걸 잃은 아들. 저보다 더 막막할 거예요. 기내식이 나왔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로사가 싸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타국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 그게 이 여행에서 얻은 유일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필리핀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곳. 악몽 같았던 1년이 끝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켰더니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SNS에 우리 이야기를 올렸대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사기당한 인플루언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요. 거짓말로 가득한 글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댓글에는 온갖 욕설이 달려 있었죠. 지훈이가 폭발했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거야.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지훈이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빌린 사채를 갚아야 했거든요. 한국까지 독촉 전화가 왔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요. 인천공항에서 나왔을 때 갈 곳이 없었어요. 집은 이미 작년에 전세금을 빼서 필리핀 사업에 썼거든요. 친정 시골집도 팔았고요. 결국 찜질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70살의 찜질방 신세라니. 병원에서 정년 퇴직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엄마, 내일 친구 만나서 돈 좀 빌릴게요. 지훈이가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빌렸다는 걸. 찜질방 불빛 아래서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죠? 정말 끝인가요? 다음 날 지훈이가 또 사라졌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또 도박을 하다가 잡혀서 유치장에 있었대요.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무감각해진 거죠. 혼자 남은 찜질방에서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필리핀 투자 사기 특집을 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전 재산을 날린 은퇴자들이 인터뷰하고 있었죠. 믿었던 자식한테 배신당했다는 어떤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시대의 아픈 자화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어요. 경남 하동 시골,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옛집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10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죠. 필리핀 사업한다고 팔려고 내놓았다가 계약 직전에 취소했던 곳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지붕은 새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였지만 그래도 머리 둘 곳은 있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하동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머, 성자 아니가. 필리핀 가서 대박 났다면서.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서니 먼지가 자욱했어요. 거미줄이 천장을 뒤덮고 쥐들이 다녀간 흔적이 곳곳에 있었죠. 부엌 아궁이는 무너져 있었고 화장실은 아예 쓸 수가 없었어요. 첫날 밤은 차가운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잤어요.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다 잠들었죠. 다음 날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하고 거미줄 걷어내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어요. 간호사 시절처럼 부지런히 움직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라고요. 일하는 동안은 잡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 독거노인들께 도시락을 만들어드리는 일이었죠. 보수는 없지만 점심은 제공한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뭐라도 해야 살 것 같았거든요. 첫날 마을회관 부엌에 들어섰을 때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순자였어요. 성자야, 네가 여기 있을 줄이야. 순자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필리핀 일은 들었다. 고생 많았지? 그 따뜻한 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배식 봉사를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과 가까워졌어요. 성자 씨 손이 참 야무지네. 음식도 맛있고. 칭찬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다들 좋아하셨죠. 필리핀에서 로사에게 가르쳤던 그 레시피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성자 씨, 반찬 가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내 가게 한쪽을 빌려줄게. 임대료도 거의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하나. 하지만 순자가 격려했어요. 해봐. 너 음식 솜씨 좋잖아. 내가 도와줄게. 시작은 정말 초라했어요. 중고 냉장고 하나, 버너 2개,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정성을 다했어요. 여기서 웃고 갑시다라는 팻말도 다시 만들어 걸었죠. 필리핀 리조트에 걸었던 그 문구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잔의 반찬이 집밥 같아서 좋다는 평이 퍼졌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단골이 되셨어요. 성자 씨,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있어? 하고 찾아오실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소중한 손님이었죠. 그런데 지훈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구치소에서 나온 후로 행방이 묘연했죠. 가끔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기로 한 거예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특별한 주문을 했어요. 딸 결혼식에 쓸 잔치 음식 좀 준비해 줄 수 있나요? 큰 주문이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순자가 용기를 줬죠.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하자. 이틀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 갈비찜, 전, 나물. 정성껏 만들었죠. 잔치가 끝난 후 그 손님이 찾아왔어요. 다들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난리예요. 명함 좀 더 주세요. 그날부터 잔치 음식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게 느껴졌죠. 석 달이 지났을 때 통장에 500만 원이 모였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죠.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나 다시 시작했어요. 비록 작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마을 사람들과도 가까워졌어요. 성자 씨는 참 대단해.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다니.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았죠. 특히 마을회관 어르신들은 제 가게를 적극 홍보해 주셨어요. 우리 성자네 반찬이 최고야. 라고 자랑하고 다니셨죠. 그러던 중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어요. 역경을 딛고 일어선 70 창업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죠. 처음엔 거절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기자분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기사 보고 왔어요. 응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1년이 지났을 때 가게는 제법 안정됐어요. 직원도 한 명 들였죠. 마을의 젊은 엄마였는데 일을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사장님 정말 존경해요. 저도 사장님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반찬을 만들까? 작은 일상이 주는 기쁨을 느끼고 있죠. 돈은 잃었지만 저 자신은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가끔 필리핀 생각이 나요. 그곳에서의 실패가 아프긴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평화롭던 제 일상에 다시 폭풍이 몰아친 건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깡마른 몸, 헝클어진 머리. 지훈이었어요. 1년 만에 본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했고 옷은 남루했죠. 제가 알던 그 번듯했던 대기업 과장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들어와. 차갑게 말했지만 가슴은 미어지고 있었어요. 피를 나눈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밥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지훈이는 허겁지겁 먹었죠. 얼마나 굶었을까. 보는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니? 여기저기.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편의점 알바도 하고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막노동을 했다니. 세상이 참 야속하죠.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부탁이 있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또 돈 얘기구나. 엄마가 잘 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물었더니 지훈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 계획서였죠.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울 거예요.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필리핀 리조트 얘기하던 때와 똑같았어요. 지훈아.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한테 남은 건 이 작은 가게와 이 집뿐이야. 그리고 너한테 남은 건 신용이었는데 그것도 내가 다 버렸어. 지훈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당할 수는 없다는 이성이 싸웠죠. 남편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지훈이는 가게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무거운 짐도 나르고 설거지도 했죠. 손님들에게 인사도 깍듯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라고 소개하니 다들 반가워했죠. 어머, 아드님이 이렇게 듬직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훈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매출을 자꾸 확인하고 통장을 보려고 했죠. 엄마, 제가 회계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지훈이 눈빛에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성자야, 내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다닌대. 가슴이 철렁했죠. 엄마가 사업 확장한다면서 투자하면 큰 돈 번다고 했다더라.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을 지훈이가 제 이름으로 하고 다닌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지훈이를 불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사기치려고? 지훈이가 변명했어요. 사기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엄마도 분명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발. 저 갈 곳이 없어요. 지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40살 남자가 70 노모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해. 지훈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는 너무해요. 자식이 이렇게 비참한데 모른 척해요? 그게 엄마예요? 그 순간 제 손이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지훈이 뺨을 때렸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고 거짓말하고 또 사기를 치려 하고.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를 탓해?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불러세우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자식과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다음 날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사과했어요. 우리 지훈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다들 이해해 주셨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성자 씨, 자식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위로의 말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가 또 사기 혐의로 잡혔대요. 이번엔 인터넷으로 허위 투자를 모집했다고 했죠. 피해자가 10명이 넘었어요. 어머님이 보증을 서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합니다. 제 아들이지만 잘못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무너졌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너무 많이 사랑했나? 너무 믿어줬나? 답이 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필리핀의 로사였어요. 마모, 잘 지내세요? 한국 주소 알려주세요. 보낼 게 있어요. 한 달 후 소포가 도착했어요. 필리핀 특산품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죠. 마모가 가르쳐준 김치찌개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로사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제가 실패한 곳에서 누군가는 성공했구나. 제가 준 작은 가르침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아들에게서는 받지 못한 감사를 타국의 친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지훈이는 결국 실형을 받았어요. 1년 6개월. 면회도 가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연을 끊기로 한 거예요. 여보, 제가 너무 차가운 엄마인가요? 남편 사진에 물었지만 대답은 제 마음이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어요. 오히려 지훈이가 없으니 마음이 편했죠. 온전히 제 삶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도 사장님이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지훈이와 완전히 연을 끊은 지 2년이 흘렀어요. 70둘이 된 저는 이제 하동에서 꽤 유명한 반찬 가게 사장님이 됐죠. 성잔의 반찬은 이제 온라인 주문도 받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3명이나 되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걸 만들까, 어떤 손님을 만날까 기대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훈이 전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였던 아이였죠. 필리핀에서 그렇게 차갑게 떠났던 그 애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차림, 그리고 손에는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찾아뵐 면목이 없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보니 그 사업가와도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죠.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신 걸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품에 안긴 아이를 보니 마음이 풀렸어요. 제 손자는 아니지만 죄 없는 아이잖아요. 밥은 먹었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고 못났어요. 며느리는 이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정직하게, 작게, 그러나 꾸준히 하고 있다고요.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들러. 반찬 좀 가져가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펑펑 울었어요. 용서라기보다는 그저 한 여자가 엄마로서 살아가는 걸 이해한 거예요.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 무렵 마을회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성자 씨, 우리 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요리 교실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7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는 남자 어르신들이 간단한 요리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첫 수업날 15명이 모였어요. 오늘은 계란말이를 배워볼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이자 다들 진지하게 따라했죠. 80 넘은 박할아버지가 평생 처음 해보는 거야라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요리 교실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마을회관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성자 선생님, 오늘은 김치찌개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손자가 내가 만든 계란말이 맛있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가게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아이디어를 냈죠. 사장님, 유튜브로 요리 영상 찍어보는 게 어때요? 사장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무슨 유튜브냐고요. 하지만 직원들의 설득에 결국 시작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70둘 성자 할머니예요. 오늘은 추억의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색하지만 정성껏 찍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의외로 좋았어요. 할머니 요리 보니까 엄마 생각나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신 할머니, 존경해요. 댓글들이 힘이 됐죠. 어느 날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교민 방송 PD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촬영팀이 와서 일주일간 저를 따라다녔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 만드는 모습, 요리 교실에서 가르치는 모습, 혼자 남편 사진 보며 대화하는 모습까지. 할머니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PD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후회요? 물론 있죠. 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이에요. 필리핀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다큐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투자 실패로 고통받는 분들, 자식 문제로 힘든 분들.
다들 위로와 격려를 전했죠. 어떤 분은 할머니 덕분에 죽고 싶은 마음을 접었어요 라고 했어요. 제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된 거예요. 그해 연말 마을에서 올해의 하동 사람으로 저를 선정했어요. 상패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죠.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비록 돌아온 길이 멀었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요. 최근에 지훈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열심히 반성하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연락 안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편지였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을 품었죠. 언젠가 지훈이도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그때까지 저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면서요. 반찬 가게 간판 아래 여기서 웃고 갑시다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필리핀 리조트에서는 실현하지 못했던 그 꿈을 이제야 진짜로 이루고 있다고. 사람들이 제 가게에 와서 웃고 맛있는 걸 먹고 위로받고 가는 것. 그게 제가 진짜 원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곧 끝나가네요. 72, 어떤 이는 늦었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요. 아직도 할 일이 많거든요. 전하고 싶은 마음도 만들고 싶은 음식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가끔 필리핀 바다가 꿈에 나타나요. 하지만 이제는 악몽이 아니에요.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죠. 그곳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이요. 진짜 우성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여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제정신 차릴 거고, 나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이막이에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70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있나요? 오늘도 여기서 웃고 갑시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인사예요. 이렇게 오성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은퇴금을 모두 잃고도 다시 일어선 한 여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